우리 주택시장은 하향세,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데 미국 주택시장은 좀 흐름이 다릅니다. 미국 상업용 빌딩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이라는데, 미국 주택시장은 우리하고는 좀 흐름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주택시장과 우리 주택시장을 비교해보고 또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 자리해 주셨고요. 오늘 또 글로벌 리얼티의 김효지 대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이야 뭐 늘상 보니까 예. 김효지 대표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부동산 전문기업 턴키 글로벌 리얼티 대표 김효지입니다. 그러면 리얼티의 대표하시면서 직접 거래도 하십니까? 네, 거래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시장 분석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예, 제가 이제 오랫동안 김효지 대표님 네. 그러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얘기도 많이 나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국 오셔서 특별히 모시고 저희가 한국 부동산하고 미국 부동산 차이가 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큰 법인과 같이 하시지 왜 작은 복덕방하고 하세요? 그런데 보기는 작은데 엄청나게 규모가 크시더라고요. 아니 슈퍼파워입니다. 네, 슈퍼파워더라고요. 김효지 이 업계에서. 대표님은 진짜 네. 기업을 크게 네, 하시고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저도 너무 오늘 재밌으신 네, 걸로. 부동산 네. 기자를 오래 했는데 미국 실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만 아니까 네. 사실 정말 구체적인 실정을 몰라서 오늘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먼저 예. 우리 이건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우리 좀 거래량도 그렇고 흐름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 나와요. 뭐 좀 꺾여서 올라간다.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4천 건이 넘게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최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가 됐고요. 네. 서울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만 보면 한 6주간 쉽게 말해서 플러스. 그래서 뭐 하여튼 계속 떨어지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증가하고 가격이 네. 조금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 거래량이 4천 정도 나오면 서울에서 네. 예년에 비하면 네. 어때요? 뭐 정상화됐다고 하기엔 아직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기 시계열로 평균은 한 6천 건에서 오, 7천 그래도 건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근데 왜냐면 1,000건이 안 됐던 적도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거래량이 의미 있게 올라왔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긴 호흡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3월에 거래량 증가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한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이번에는 공급 증가에 있었습니다. 공급 증가. 네.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막 많아진다거나. 또는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져.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급 증가의 양상을 보면 팔겠다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일종의 물건이 팔리면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가격에서 살만한 사람은 사실 시장에 없으니까 다시 거래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매물이 늘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요거 한번 보실래요? 네. 표를 보겠습니다. 이거 표 한번 보시면 이게 서울 아파트의 매도 물량인데요. 한 8만 3천, 4천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1년 전보다 30% 정도 증가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종의 집을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일단 감소한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고 네. 그 하락폭이 좀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지표로 봐야 돼요? 뭐 한 서너 달 있다가 뭘 보면 이게 제대로 한 3, 4개월 동안 상승 반전한 걸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일시적이었구나. 이게 우리 이제 큰 흐름으로는 2, 3년 동안은 지금 하향 안정세라서 그쵸. 그냥 하향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구나. 뭘 봐야 돼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예, 그래서 지금 4월, 5월, 6월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이 3개월의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네. 그러면은 변화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 말씀은 오름세로 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달 전에 모셨던 서종대 이제 그분은 이제 주택 쪽 그 건설 쪽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입장을 많이 네. 반영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름세를 자신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공급 물량도 이야기하시고 그다음 경기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는 게 일단 이제 미국 시장도 같이 네, 이제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게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건 서울의 주택구입 물량 지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 소득의 가구가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는 중간 소득이 100채 중에서 26채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채밖에 안 돼요, 지금은. 떨어졌다가 좀 올라오는 건데. 네.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급등해서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수요에서 중요한 건 사고 싶은 수요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수요여야 돼요. 네. 이게 주식시장하고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세뱃돈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수요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수요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 다 사고 싶잖아. 그래서 수요는 많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의미 있게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긴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그 지표는 다시 말하면 그 지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표는 다시 보면 결국은 집값이 비싸다는 걸 의미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렇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구매력에 비해서. 예,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데 살산하면 충분하지 않고 아까처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설사들이 집을 안 지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공급 부족. 그렇죠. 그런데 유통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매물의 양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012년, 13년도에 한국의 집값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때요 분양 물량이 30%, 40% 줄었어요. 근데도 집값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파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통시장에서 가격을 얘기할 때는 매도 물량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여드린 것처럼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게 우리가 네. 자산시장을 항상 두 눈으로 보자 이거죠. 하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지만 내가 무주택자 할 때. 근데 다른 눈으로 보냐.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팔려고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급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제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거의 없잖아요. 새로 지어서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순증하는 물량은 별로 없고 진짜 말씀하시는 공급이 늘려면 유통의 공급, 집 가진 분들이 팔려고 많이 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멈춰버리면 집값이 계속 오르고 그 팔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공급이 아주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제 김효지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 나눌 분야가 미국은 완전 달라요. 네. 지금 상황이.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걸 보시면 미국의 매도 물량인데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즉 금리가 인상되면서 오히려 미국의 줄었어요? 매도 물량 줄고 있어요. 그 저거는 김 대표님 설명 지금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지점이 한국하고 다른 거죠. 한국은 그래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뭐냐면 유일하게 미국의 집값이 안 빠졌어요. 오, 전 세계에서. 잠시만요. 예. 그러네요. 보시죠. 네. 다 코로나 때 저금리로 올랐다가 금리고 나가서 수요가 위축되고 파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빠졌죠. 캐나다고 호주고 한국이고 다 캐나다가 아주 많이 올랐다고 했거든요. 코로나 직후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미국만 다, 오르죠. 네. 근데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자, 사람 그럼 이것부터 여쭤볼까요? 그럼 네. 왜 미국 사람들은 안 팝니까? 네. 지금 이강수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 결정할 때는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코로나 이후로 현격하게 공급량이 부족해요. 즉 네.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완만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2010년도 이후로
공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오다가 네. 그것을 좀 더 부족하게 만든 그 계기가 코로나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감으로써 어떤 락인 효과에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시장에 공급 매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와야 되고 네. 또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양이 부족하면 신규 주택이 시장에 나와서 그 매물을 채워줘야 되는데 어느 한쪽도 지금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의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일단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최저 금리로 이런 그 주담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한 2%, 3% 그랬죠. 그랬죠. 네. 예. 그리고 또 그 전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자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재융자를 받아서 대부분 이런 그 금리가 낮았을 때 갈아타기를 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저금리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빌렸던 분들도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 코로나 때 갈아타기 했고 갈아타기 그때 했죠. 집산분들은 또 저금리로 집을 샀고 샀고. 그래서 지금 집 가진 분들은 대부분 고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죠. 평균 몇 퍼센트나 돼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한 3%. 3%. 네. 그거는 잠깐만 이 표를 네. 봐주시면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네. 표를 봐주시면 이게 현재 미국의 주택 보유자들의 담보대출 금리 아, 현황입니다. 네. 잘 보시면 3%대 많이 몰려있죠.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3%대 대출을 받아서 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7%, 6% 넘은 분들은 이제 코로나 지나서 금리 올랐을 때 작년부터나 뭐 매입하신 분들. 그렇죠. 네. 그렇죠. 저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리고 네. 이게 대부분이 뭐 김호진 대표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고정금리라는 거죠. 네. 네. 고정금리 비율이 얼마나? 100%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거의 미국에서는 많은 비율이 고정금리를 하고 30년. 있고요. 30년 네. 기간에 고정금리로 가고 있어요. 거치 기간은 거치라는 말 우리말 아세요? 거치 기간.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원금부터 갚아가는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처음부터 갚아나갑니까? 처음부터 바로? 갚아나가죠. 다운페이 하고. 다운페이먼트 다운페이 하고. 얼마나 합니까? 다운페이먼트는 그 매수자 10%? 능력에 따라 틀려요. 아 그래요? 보통은 뭐 5%도 하고요. 네. 10%도 하고 20% 하고 그러죠. 그럼 미국은 쉽게 말해서 여전히 5%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 융자도 가능한 나라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모기지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뭐 LTV나 DTI 같은 소득 규제나 네. 뭐 집값에 대한 규제나 이런 규제는 없어요? 대출 받을 때? 그런 거? 당연히 DTI 적용하고요? 있고요. 적용을 하죠. 네. 예, 적용을 하더라도 네. 매수자의 그 수입에 네, 관한 능력이죠. 네. 예, 그러니까 살려는 집값 대비 네.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그 수입이 충분히 월 상환 금액을 상환하고도 될 만한 소득 비율이면은 네. 융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별로 좀 다릅니까? 아니면은 뭐 전반적으로 미국 그거는 전체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합니까? 네. 그러니까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만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적격 대출이고요. 적격 대출, 예. 네. 그러나 수입이 적더라도 네. 크레딧이 좋고 네. 그리고 본인 자금이 많아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에셋 증명이 있으면은요. 네. 넌 QM 융자라고 네. 비적격 대출이라 그래요. 넌 QM 네, 융자. non qualified mortgage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담보 대출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집값은 어떤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고 네, 뭐 케이스 쉴러 지수 같은 그런 아주 매크로한 거 그런 거 있을 텐데 네. 집값 볼 수 있는 표가 있나요, 대표님? 아니면 미국 집값 흐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집값은 큰 지금 나라라서. 네. 네, 집값은 지금 우리가 집값을 얘기할 때는 중간가를 얘기해요. 네. 미디언 프라이스를 얘기하는데요. 네. US 통계로 했을 때 미디언 프라이스는 한 42만 불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조금 6억 더 조금 넘겠군요. 네. 네, 조금 더 저가, 물가가 좀 더 낮은 지역은 한 37에서 38만 불대 네. 정도가 중간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이 지난 한 1년 정도 추세로 봤을 때는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합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오른다고 보실 수가 계속 있어요. 오른다. 아까 네. 표 봤듯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더블 올랐기 때문에 네. 기존 주택의 소유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가장 큰 이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신규 주택에서 매물이 시장에 풀려서 어느 정도 공급량을 채워줘야 되는데 신규 주택 역시 시장에 나오질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여전히 높은 금리. 그러니까는 빌더들이 신규 주택 회사들도 금리가 높으니까 빌려오는 네. 그 금액이 일단 크잖아요. 돈을 빌려오는 금액이 크고 그리고 또 재료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 더구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집을 짓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현격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매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 한 번 더 올리려면 미국은 그래도 주택 신규 건설 한 1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아요? 금방 분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통은 빠르게 짓는 경우에는요, 뭐 네. 4개월이나 5개월이면은 충분히 네. 지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예, 문제는 빌더들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는 건축비 네. 단가가 문제인데 미국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람이 가장 큰 문제고요. 물론 거기에 재료를 구입하는 그런 부분이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어요.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계속적으로 시정되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 신규 주택이 풀리는 그 수가 네.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유통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매도 물량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설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매도 물량이 준 거예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 수가 없어서. 네. 왜냐하면 그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교 차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의 어떤 변화인데요. 네. 큰 변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효지 대표님도 지금 애틀란타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저희가 그동안 못 봐왔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네. 이걸 보시면 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짙은 쪽이 갈수록 상승률이 높은데요. 그죠? 그리고 여린 곳은 상승률이 낮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인데 어떻게 네. 보세요? 역시 서부가 좀 세고요. 그렇죠. 또 동부 굉장히- 오른쪽에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 잘 사는 동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남쪽이 진하게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남쪽에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저 플로리다 위쪽은 어디죠? 대표님 상승이 조지아죠? 높은 지역이 네. 오른쪽으로 남부 쪽에. 예, 그러니까는 그 플로리다 바로 위에가 조지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되어 거기 있죠. 집값이 왜 올라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한 거기 지점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거기 시골 아니에요? 시골 관광지 있고. 그래서 딱 그 애틀란타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유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란 지역은 인구가 지금 증가하는 곳이에요. 네. 빨간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큰 변화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볼 때 남북 전쟁 이후로 해서 인구는 계속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을 그러니까 스노우벨트라고 하고 그것도 공업단지들 만들어지고 저 밑을 이제 썬벨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지역에 지금 인구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민과 인구 유입,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서 인구가 늘 늘어나는 노동력이 증가하는 국가긴 한데 그건 알았는데 저 벨트로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는 거고. 네, 네. 김현재 대표님 말씀 실제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인구의 흐름의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코로나 이후로 네. 급속도로 인구가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네, 이사 와서 이민 와서가 아니고 이사 와서 미국 내에서 하긴 이민 오는 분들이 집을 네.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 매력이. 그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워낙 물가가 세니까 네. 저런 남부 플로리다나 이런 아틀란타나 이런 지역으로 온다.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은요. 네. 일단은 우리가 한 몇 가지 정도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게 뭐냐면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서 인구가 덜 밀집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도심보다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제성의 이유로 이제는 물가가 비싼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면서 그러한 인구들이 좀 더 비교적으로 저렴한 물가인 조지아주나 텍사스주, 네. 아까 보신 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 그쪽으로 이주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이주를 하게 만든 것은 바로 트렌드 변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로나가 오면서 자연적으로 원격 근무, 재택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성행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러한 재택 근무나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뉴 노멀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고착화가 됐어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더 집이 필요하다. 집에서 일해야 되니까. 그렇죠. 집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비싼 물가 지역에서 네. 출퇴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지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은 다 백투 오피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재택근무 우리나라도 많이 하다가 네. 이제 다 사무실 출근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개인은 재택근무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런데 회사가 원하거든요. 네. 회사가 원해서 와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은 미국의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의 대기업의 흐름이 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효과적인 근무 방식을 네. 하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능률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원격 근무, 재택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하기 전에는 네. 전통적인 오피스 근무 방식으로밖에는 생각을 안 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코로나라는 어떤 특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일에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서쪽에 있는 지역은 워낙에 비싼 지역인데 네.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빅 IT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트렌드로 지금 바뀌었냐면은 이제 다시 한국처럼 오피스로 불러들이지는 않아요. 거기서 선정하게끔 하는 거죠. 일부는 원격으로 해도 되고 일부는 재택으로 가고 네. 그리고 어떤 일부는 월수금 출근을 하고 하목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선택은, 하이브리드군요.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아. 그리고 또 어떤 데는 A군은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B군은 완전히 원격으로 일을 하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재택근무 많이 늘긴 했지만 미국만큼은 아니죠. 근데 쿠팡 같은데 제가 저 친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제 뭐 한국식으로 다 불러들였대요. 코로나 끝나고. 그런데 전업주부의 전문직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이직 많이 한 거예요. 네, 네. 그 엔지니어분들 이런 분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택 많이 해서 쿠팡 같은 데는 재택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미국과 매우 가까운 상장도 미국에서 하고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인구 이동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고 큰 흐름의 변화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설문조사를 저희가 이게 해본 결과가 있는데 왜 남쪽으로 가냐 네.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얻었는데요. 대부분 이동하는 세대가 일단 젊은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성이 좀 높으니까.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affordable housing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비싼 데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캘리포니아 이런 데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한국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고요. 네. 살 수 있는 수요. 지금 미국의 북쪽은요 유효 수요가 안 돼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위가 뭐냐면 결국엔 사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려오는 거하고 두 번째가 아까 이제 대표님도 중요하게 얘기한 게 세이프하다 밑에 쪽에 세 번째가 뭐냐면 뉴 잡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 그런 뭐 아틀란타나 이런 지역에 한국의 기업들도 그렇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뭐 기아차하고 현대차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지아랑. 네. 현대 기아 그 최근에는 SK 이노베이션,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네. 하나큐셀, 네. 그리고 현대 전기차도 또 사바나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네. 부지는 이미 다 갈려져 있는 근데 상황이고요. 아까 세이프하다는 건 네. 코로나 이후에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로부터 세이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치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이러스로부터 네. 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그래서 이전하기 도심 위해서 중심보다는 외곽 그렇죠. 인구 밀집도가 덜한 곳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다. 바뀌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가질 않았다. 네.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콜 마켓이었어요. 네. 중심적으로. 그러나 이제는 서브 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이런 서부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이렇게 남부로 서부에서 남부로 이동했다면 그 지역에서 수요가 좀 빠졌으니까 그 지역은 집값이 좀 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은 네. 이러한 고물가 지역에서 보통 이제 가격 차이가 아틀란타하고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2.5배에서 3배가 높아요. 그러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답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경제성이 가장 크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살만한 능력 예, 어포러블 하우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3고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금리.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금리가 또 고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은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따라서 주택 구입 비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웬만한 수입으로는 높아진 집 가격을 감당할 만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나 조지아나 플로리다 이쪽으로 가자. 그렇죠. 왜냐하면 어포러블 하우스. 네. 네. 결론적으로 인구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주택 구입 비용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는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북쪽에 가격 변화가 있느냐. 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위축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네.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의 집값이 빠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금리하고요 주택 가격이 상반되게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률에 큰 차이가 보이는데 요 그래프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큰 변화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은요 그동안 계속 이게 무버 레이트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동하는 비율이 계속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동을 잘 안 했다고요. 이동이라면 주와 주. 어쨌든 이사도 그렇고 네, 이동도 네, 그렇고 네. 한 집에서 오래 살고 네. 주도 그렇고 이동을 별로 안 했는데 네.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이사 잘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집에 사는 통계자를 보면 13년 이상 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요 요즘 이삿짐 회사 주가가 되게 좋아요. 이동을 하니까. 이삿짐. 네. 그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역시 같은 흐름. 네, 맞습니다. 이사가 늘어나는. 네.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가 그 락겐 효과라 그랬잖아요. 네.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파는 경향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자료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미국에서는 그 예전만 하더라도요. 2000년도 이제 초반,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 위기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집을 바꾸는 그 연수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5.5년에 한 번꼴로 집을 네. 바꾼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가 이거 점점 길어진 거죠. 그게 언제냐면 서프라이 랜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네. 2010년도 이후로 어느 정도 그런 공급이 빠져주고 나서는 공급량이 서서히 부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는 시작했는데 그 기간이 코로나 이후로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평균 13년 정도 보유하는 기간으로 좀 길어졌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결국엔 저희가 이제 자산 시장을 판단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 이야기 좀 해보죠. 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야 빠질 거야 사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면 사실 특히 남쪽의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김혜주 대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흥미로운 게 이거 좀 작지만 이 표 한번 보시면 미국의 아까 그러니까 김효주 대표님도 말씀하셨죠. 메디안 프라이스를 얘기하셨는데 집값이 그렇게 우리나라로 환산해도 비싸지 않아요. 중간 주택 가격.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신 조지아 같은 데는요. 40만 불이 안 돼요. 중간 가격이요. 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6억 원 정도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마당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백야드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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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40만 불 정도 전후로 보면은 네. 단독 주택으로 해서 대가 그 우리 미국에는 스퀘어피트를 하니까요. 대가 2,000에서 한 2,400 그 정도 스퀘어피트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그 야드라고 그러죠. 백야드. 네, 네. 예, 그런 거를 다 감안하면은 에이크로 따지면 한 0.15에서 0.2 에이커 정도니까요.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흥미로운 지점은 그런데 이런 가격이 미국의 지금 1인당 GDP를 감안할 때 네. 굉장히 뭐랄까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수요가 몰려오면 이런 집값들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제가 정확히 한 1.7배, 1.6배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의 GDP 1인당 GDP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60만 달러짜리 집은 우리로 치면은 한 40만 달러 정도 구매력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 아파트의 이런 그 평균 가격이요. 네. 우리나라는 평균가 10억 넘죠.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훨씬 더 1인당 GDP가 아니, 낮은.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뉴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런데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덧붙인다 네, 그러면 지금 CNBC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저가 주택의 굶주린 미국 부동산 투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대서 특필이 됐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저가 주택, 어포러블 하우스, 그 정도 가격대의 가격이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CNBC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자는 어차피 수익률이거든요. 수익률이 몰리는 곳에 투자자들은 몰리잖아요. 근데 그 저가 주택이 몰린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주택 가격이 좀 더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가 주택에 또 몰리는 또 이유는 중간가라든지 또는 고가 주택에 비해서 임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그 저가 주택의 수요자는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임대 수익률 같은 이야기 하셨으니까 우리는 집을 살 때 집값이 오를 것이냐가 아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미국은 근데 우리보다는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더 많죠. 그래도 투자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네. 투자 수요는 항상 높은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도 투자 수요로 집을 사는 경향이 높아요? 그렇죠. 물론 실수요자 비중이 좀 더 높았으나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지금 미국의 문제인데요. 네, 네.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께서 3월에 라스베가스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현재 심각한 주택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주택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주 정부, 연방 정부가 협력해서 짓고 또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네. 하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그 신규 주택을 짓는 그 규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서 짓고 또 지어서 공급을 늘리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주택들을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그 목적이 달라요. 한국과 미국이요. 한국은요.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값이 오르길. 네, 그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죠. 네. 근데 미국의 투자자들은 비중이 있어도 집값이 오르는 거에 일종의 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운영 수익에 사실 투자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달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하고 미국의 투자자가 주택 투자자가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투자자들은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임대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 역할을 해줘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놔서 그게 재건축한다면 바로 없애버리고 그냥 뭐 임차인들 고려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임차인들의 고려하는 법도 있고 뭐 굉장히 우리보다 스트릭트한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나 뭐 이런 역사가 훨씬 오래됐긴 한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왜냐하면 중요하죠. 우리는 그래서 집을 10채 갖고 있으면 아우 부동산 투기꾼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1000채 정도 들고 있다고요. 네. 근데 전부 다 전세를 끼고 대부분 사놔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전세를 통해서는 이게 없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네.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내가 다 팔아 제낄 거야. 이런 식이죠. 근데 사실 미국은 가격 상승에 하시는 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미국도 이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대한민국은 주로 부동산 투자하면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본 이익밖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 원리밖에는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네. 그 자체는 이미 집값 상승이 너무 높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높은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든 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는 네.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것과 플러스 네. 좋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가 성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네. 다 하시고 이제 네.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틀리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고물가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대 도시였고, 지금도 어느 정도 거대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 확립된 시장을 갖고 있는 뉴욕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뭐 로스앤젤레스 거기서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 집값 대비 현금 흐름이 좀 더 낮긴 해도 그래도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저물가지요. 지금 뜨고 있는 이선 도시가 많이 지금 뜨고 있는데 네.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 여기는 말은 이제 뭐냐면 집값 분모가 낮으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지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 기회가 좀 더 많다.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은 수익성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수입이 좀 더 높은 곳으로 돈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물가지역에서 저 그 주택 비용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죠. 네. 그러니까는 당연히 기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애틀란타나 뭐 조지아는 임대 수익률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 지금 현재? 수익률은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주로 이런 수익성을 따질 때 투자 수익성을 따질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게 캠 레이트로 따져요. 캠 레이트, 자본 네, 네, 네. 환원율이라 네. 그러죠. 그래서 캠 레이트로 따졌을 때는 캐피탈 레이트. 예, 캐피탈리제이션 레이스라 그러죠. 그래서 7%, 8%. 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네. 기준금리보다 높으니까. 네. 근데 그렇죠.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우리가 월세 전환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은 거의 뭐 3, 4%밖에 안 안 되죠. 됩니다. 그러니까 와,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가 높고 만약에 그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사실은 투자 수익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높은 높은 수익률이에요. 거죠. 금리가 높은 네, 거죠. 플로우를 보면, 변화를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운영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보유세가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캘리포니아 이런 데 정말 네. 높잖아요. 저쪽 지역은 어떻습니까? 보유세 뭐 2% 3% 내면 60만 달러 집이면 우리로 따지면 8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뭐 기본 제가 볼 때는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내겠는데 2% 3% 내죠. 재산세로는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보유세로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퍼티 텍스. property tax. 네.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없고요. 재산세는 주마다 틀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장 그 재산세가 높은 곳이 뉴저지. 그래요? 예, 뉴저지가 2.13%예요. 네. 예. 제가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 2,100만 원 낸다 이 말이네요. 네, 거기가 가장 높은 주고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 평균으로 해서 0.7%. 네.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 평균으로 해서 0.87% 1%가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1년에 딱 엄밀하게- 그것만 내면 끝입니까? 그렇죠. 보유세로는 그래요. 네. 예, 그런데 그거는 주마다 틀리지만은 주 안에서도 카운티별로 틀려요. 네. 똑같은 조지아주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이 0.87%고요. 어떤 주는 1.1%, 네. 어떤 주는 0.93%, 어떤 주는 0.7% 다 틀리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듣기로는 제가 네. 정확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거기 뭐 학교가 동네에 지어졌다, 다리가 지어졌다 그러면 여기 부담금을 또 집주인들에게 이게 물리더군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 도로공사 새로 하는 거 집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재산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다른 텍스예요? 재산사 그거는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스페이셜 어세스먼트. 예, 스페이셜 어세스먼트라 그래서 카운티별로 지역 개발 그렇죠. 부담금 뭐 이 정도 되겠군요. 그런 거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귀넥 카운티다. 네. 그럼 귀넥 카운티에서 어떤 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그 카운티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용이 나오면 그거를 스페셜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특별 부과를 시킨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속적인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죠. 그러겠죠. 예, 네. 뭐 1년이면 1년, 뭐 네.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재산세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홈스테이드 이젬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어떠한 그 재산 세율은 그렇게 정해지지만 네. 거기에서 30%또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일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면은 70%또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건 어떻습니까? 그럼 아예 본격적으로 집 열채 갖고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세금 깎아줍니까?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재산세나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부담금들을 네. 내가 사업 목적으로 렌트를 받기 위한 네. 걸 목적으로 사업자 우리 임대 사업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등록을 하면 여러 규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깎아주거든요. 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엄청납니다. 네. 강력한 세금 제도가 있어서 이러한 소비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그 활성화시키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산세는 보통 거주 목적일 때 그러한 스페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열채를 갖고 있으면 네. 하나는 거주용이잖아요. 네. 그럼 재산세 자체는 거주용 하나만 받고 나머지는 재산세에 대한 엑스트라로 받는 그러한 혜택은 없지만 임대 수입이 발생을 하면은 임대 수익에 있어서 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강력한데요. 재산세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고요. 네. 그리고 모기지 대출이 있을 경우, 융자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도 세금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각종 지출 부분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이 감가상각이에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거주용 부동산일 경우에는요, 27.5년, 상업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39년을 환산해서 감가상각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세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그 임대 소득에 의한 수익은 플러스가 되더라도요. 이러한 공제를 통해서 특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해서 페이퍼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가 이러한 세금 혜택 때문에 더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투자하는 걸 따로 구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비용도 감면해주고, 그리고 그런 공적인 어떤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한다고 보니까 이제 감면도 하는 거죠. 네. 근데 대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 의무가 뭐냐면 안정적으로 임대를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상한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철저히 지켰을 때가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는 빌라를요, 백채를요, 자기 돈 없이 사서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요, 한 100년 감옥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럴 기본적으로 수도 있어요.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그렇습니다. 이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임대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걸 기업으로 또 이렇게 인지해야 하니까 그런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심지어 내가 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마저도 비용 처리가 돼서 세금을 깎아준다. 그쵸. 임대사업으로 신고를 하면. 그렇죠. 네.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상당히 알고 보면은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그 부자들이 활용하는 그 세금 혜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예, 받을 네.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했었을 때 한국에서는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만 되는 그런 원리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올랐다고 하면은 캐피탈 개인에 대한 부담감이 세금으로 인지되어 버리잖아요. 네. 그 정도로 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 세율이 굉장히 그 잘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1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율이 일단은 낮아져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그 보유한 주택이라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일반 세율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37%까지 보통 이제 부과를 받아요. 그러나 1년 이후에 파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아예 안 내거나 네. 또는 15% 최대가 20%로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1년만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율이 네. 확 낮아진다. 네, 굉장히 낮아져요. 거기서 질문이 제가 있는데요. 한국은 보유하고 거주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거주. 네, 네. 실거주.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도? 실거주했을 때 더 낫나요? 그 양도소득세는요. 네. 네. 실거주일 경우에는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요. 네. 2년만 네. 5년 기간 중에 최근 5년 기간 중에 2년 정도 거주를 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면은요. 네. 1인 기준 25만 달러, 부부 통합 50만 달러가 세금 면제예요. 세금을 안 내요. 아예. 이게 요건 비슷해요. 왜냐면 네. 한국에서 아마 그걸 따온 것 같은데 그게 한국도 2년 이상 거주하면 이제 양도세가 확 떨어지니까. 예. 예.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미국 우리 돈으로 한 5억짜리 주택을 사서 7억에 팔았다. 2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면 네. 그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제가 알기로 주마다 다른가요? 그런데 그 돈으로 또 내가 7억짜리 집을 또 신규로 사면 네. 아, 너 그 돈 다 썼구나 하고 양도세 네. 안 문다고 제가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이 강력한 1031 exchange. 예, 네. 그게 동종자산 교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 네. 양도소득세를 평생 동안 연계할 수 있는 부의 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오른 내가 남은 돈으로 더 큰 집을 더 좋은 집을 사면 끝까지 양도세를 안 물고 좋은 집으로 계속 옮겨 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투자용일 때. 네. 예,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을 통해서 그것을 10번을 해도 20번을 해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연된 그러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이연된 거와 관계없이 이미 상승된 자산 그대로를 상속세와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미국은 이제 어쨌든 부동산의 이런 거래라든가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그 기간이 길잖아요. 역사가 오래돼서 일종의 굉장히 시장 친화적으로 일단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뭐 조세제도라든가 보유제도라든가 임대제도가.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주택을 투자로 사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20년 요 안팎이거든요. 20, 30년 요 안팎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궁금한 게 그래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정부만 바뀌면 세율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이럽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바이든 대통령에서 트럼프로 바뀌었다. 그러면 갑자기 막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세율도 바뀌고 이렇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랄까 이런 제도나 이게 그 예측하고 불확실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이러기도 사실 쉬운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갑자기 정권이 바꾸면 보유세 이렇게 내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고 냉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저 주마다 달라서 뉴저지 같은 데는 뭐 2%가 넘고 보유세가 뭐 낮은 데는 1% 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0.2, 실효세율이 0.2, 0.3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뭐 10분의 1에서 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강남이다. 그러면 이제 보유세율이 또 한참 높아지다가 또 급격히 우리 낮아졌잖아요. 이제 또 이제 저 정치권 지형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높아질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소득도 없는 은퇴한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 또 깎아줘서 이분들이 이제 좀 버틸만 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게 공급이 안 나와요. 유통 공급이 안 나와요. 젊은 30, 40대 소득이 높은 젊은 층들이 뭐 대치동이든 이쪽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30억, 40억짜리 집들이 매물이 잘 안 나오는. 근데 미국 같으면은 제가 알기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좋은 주택들은 뭐 1년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50대, 60대 돼서 은퇴할 무렵 돼서 소득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결국 외곽으로 빠져서 바닷가로 가고 뭐 이렇게 좀 외곽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보유세가 이게 버틸만 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 고령화되면서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네. 그 뉴욕 같은 경우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023년도 통계만 보더라도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로 자리매김했던 부분이 밀레니얼 세대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요 수요자로 시장에 나와 있는데 2023년, 그러니까 2022년 중반기부터 기준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수요자가 좀 축소되고 반면 이런 금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죠 베이비붐 세대들 이미 집을 다 그 대출 다 갚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금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집들을 일단 팔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한 팔아가지고 나온 금액으로 이러한 그 남쪽 지역, 좀 더 따뜻한 지역, 네. 저물가 지역으로 네. 이제 많이 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요 수요자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베이비붐 세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김원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별로 이제 보유세가 다르니까 이거를 한국에도 도입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서울은 보유세를 많이 받고 지방 같은 데는 좀 적게 받고 이런 네.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제 지방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좀 미국과 비교해서는 좀 아직 작고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고령 세대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까처럼 고령 세대가 그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고 그걸 유동화시켜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면 우리나라 되게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근데 그냥 시장에 맡겨놔서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그런 게 유인하는 게 있어야죠.
그게 인센티브든 네. 아니면 세금이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정부에서 할 수 있느냐가, 그런 용기를 갖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도시의 보유세가 비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좀 낙후된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보유세를 낮게 해주고 혜택도 많이 주고, 그렇죠. 투자하면은 세액공제도 많이 해주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지방에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좀 미국은 또 이렇게 은퇴하면 따뜻한 데로 내려가는 이렇게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네. 두 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한 3분 정도씩 오늘 못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대표님 먼저. 네, 오늘 못하신 말씀. 그러니까 저희가 네. 오늘 이제 미국 집값과 우리 집값 어떤 흐름과 또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가 좀 따져봤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부동산 시장을 뭐 그게 내 집 마련이든 어쨌든 투자로 부동산 시장을 볼 때 폭넓게 좀 비교해 보시라. 그래서 미국과 시장도 비교해 보고 네, 네. 그리고 변동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욕심을 조금 내면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막 미국 엔비디아 주식 사지 않습니까? 네. 투자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7% 8%의 미국의 부동산을 혹시 투자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일종의 임대료 받아서 한국에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도움이 많으신 분들. 네. 그런 투자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사실은 이게 글로벌 투자. 지금 하면 환율도 좋은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마무리할까요? 네, 그렇게 마무리해요. 지금 이광수 대표님께서 사실 너무나 그 정답 같은 해답을 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0라는 그 책을 내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사실 그 중국이라든지 인도의 국제 투자자들은 상위 5개국 안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높아도 항상 모든 투자는 기회 비용에 따라서 그 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또는 예금 금리와 비교했었을 때 수익성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수익원이 대한민국이 아닌 나랑 익숙하지 않는 다른 지역이라 하면은 당연히 그 지역도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다른 국제 투자자들처럼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시켜서 이런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거. 부동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는 자산 가치 상승과 두 번째 현금 흐름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현금 흐름 자체가 충족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리스크 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투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우리 법적으로는 뭐 문제 없어요. 저희가 뭐 100만 달러짜리 주택, 50만 달러짜리 주택 사는데 뭐 어쨌든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가 2006년 이로 됐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 규정에 따라서 송금을 하시면은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처럼 한국 분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가 있고 투자를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민족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좁은 우리나라 안에서 너무 우리나라 안에서의 주택만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주택시장 흐름 또 투자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효지 대표, 이광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